제가 봤을 때는 즐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랠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냥 버티려고 하는 그런 정도인데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특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오셨는데요. 연말 또 뭘 좀 먹고 살아야 될지 투자의 아이디어가 어디 있을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미국 시장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분위기 자체가 뭐 금리 인상을 일단 좀 멈춘 것 같고 네. 미국 증시 뭘 봐야 되나요? 글로벌 증시. 네. 일단 금리 인상은 멈췄다. 그런데 금리 인하까지 올 것인가 기대가 좀 있죠. 그렇죠? 네. 금리 인하가 빨리 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금리 인하가 온다면 뭐 때문에 올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CPI 넘버가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내려가면은 그러면 여태까지의 금리 인상이 충분히 제약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빠르면 또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대처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먼저 단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논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런 논의는 아직까지 그 연준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시장은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논의까지를 반영할 소지가 있는 거죠. 빌미는 CPI라든지 물가지수가 내려가면. 근데 CPI 물가지수가 내려가는 것은 유가라든지 이런 거는 헤드라인은 그런 기미가 좀 있긴 한데 코어 핵심 근원 물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실업률 결국은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그 서비스 업 자체는 아직은 스티키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 CPI가 많이 무너진다 하면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가 이거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잠깐 금리가 놔두고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빨리 오는지는 결국 미국 경제는 거의 70%가 소비니까 그렇죠. 나머지 한 18%가 아마 민간 그 기업일 거고 한 15%가 국가 정도. 나머지 출수입. 결국은 70% 가까이 되는 게 개인들의 소비 중심인 거니까 지난주부터 나온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며칠 전에 사이버 먼데이,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마스까지 계속 이어지는 연말의 소비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중요한데 지금 소비 데이터들 나오는 거는 분위기가 어떤데요? 네. 그 우려만큼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판타스틱하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조금은 있는 것이. 그전에는 보면 연말 되면 막 오픈런이라고 그렇죠. 막 그 마트 백화점에 줄 서가지고 뭐 삼성, LG 이런 거 막 대형 가전 막 판매할 때 막 뛰어들어가고 이런 거 있었죠. 요즘 그런 뉴스 없어요. 그런 게 좀 드물죠. 네, 그러니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소비 심리가 나쁘다 아니면 실제 퍼체싱 파워가 구매력이 낙하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만 데이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프라인 데이터가 충분히 다 결합된 순수한 소비 지출 넘버가 나올 때까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소비의 형태를 보니까 할인율이 과거보만큼 또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만큼 할인율이 아주 충분치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쨌든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지금 사이먼데이까지 온라인 쇼핑의 성장률은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5% 중반. YOY 왔죠 5%.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나쁘진 않은 겁니다. 그렇죠. 평타하는 거죠. 평타하는 거죠. 근데 미국의 그 전체 소비하면은 이 온라인이 한 30-40% 되고 오프라인이 60-70% 돼요. 오프라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기 전에 미국의 소매업 연맹이라는 데가 있어요. NRF라고. National Retail Federation이라는 곳에서 이걸 추수감사절 있기 바로 전에 나온 예상이 올 연말 연시에 오늘 합해서 성장률은 4%는 안 넘을 것 같다. 이렇게 다소 보수적으로 예상을 한 것이 조금 신경을 쓰는 거죠. 그 조금 약하죠. 그 정도인데 한 10% 정도 늘어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건 조금 무리인데 어쨌든 작년에 5.4%였다 하고요. 21년도는 20년 코로나에 엄청 무너진 거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특수가 있었고 그때는 뭐 맞습니다. 그때 12.7%. 그러니까 12.7 작년 5.4%로 올라간다는 건 조금 다소 무리인데 그래도 4%가 못 미친다는 건 좀 아쉬운데 돌이켜보면 말이죠. 코로나 이전에 2010년에서 19년까지의 평균
YOY 연말연시 매출이 3.6% 정도였기 때문에 올해 4%가 전체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그것이 또 엄청난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을 끌어당기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까지 봐야 되는데 이런 예상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래 좀 차분히 지켜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뭐 소비하는 건 상품 소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몇 년 사이에 여행, 휴가 이런 쪽에 서비스 쪽으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더 까칠해질 수 있어요. 확실히 디스카운트를 뭐 20%가 아니고 30% 뭐 이런 식의 거 아니면 상품에 대해서 손이 과거만큼 안 나갈 수도 있다.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는 고소득층 아무 문제 없지만은 중소득층은 탁자금 대출 상환하면은 또 아무래도 소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중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것까지 상품을 봐야 되니까 온라인에서 평판 정도를 했다는 그거에 만족할 수는 없다.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또 만만치 않아서 네.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임팩트는 중립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소비 데이터를 좀 봤고요. 네. 네, 평타 정도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좀 생각해봐야 될 이슈가 뭐가 있어요? 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이 그래도 버티는 장인데 그래도 금리가 아직 높잖아요. 그렇죠. 내리는 아니고 보니까 높은 금리에 결국은 약한 고리가 우리 SVB 사태처럼 예. 비슷한 것이 또 해가 바뀌면서 또 나타나는 거 아니야? 3월이니까 그렇죠. 예. 6개월, 9개월 지나니까요.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레이 달리오라는 그분 네. 얘기한 것 중에 미국 정부가 부채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부채가 결국 약한 고리가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얘기 한번 들을게요. 이거는 미국 말고 다 포함되고 한데 글로벌 기업들이 금리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채권이 만기되는 것이 채권 또는 대출 만기가 올해 4, 4분기 지금 1조 5천억 달러가 지금 이번 분기에 만기 도래하고 있어요. 그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대환을 하더라도 이전보다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내년도 초반까지 금리가 안 내려간다면 내년도에 상환돼야 될 만기 도래가 예. 1조 5천 곱하기 4하면 6조잖아요. 예. 그렇죠. 만만치 않아요. 5조 6천억 달러예요.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가 어떻게 잘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낙관적으로 보면 2024년 상반기만 지나면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위기가. 그러니까 디리스크, 디퓨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레이 달리오 형님 뭐라 그랬는데요? 그런 거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채권을 계속 발행해서 부채가 계속 올라가는데 금리는 안 빠진 상태에서 하면 이게 결국 내년도에 약한 고리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 올해처럼 올해 상반기처럼 한 번 더 리스크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만기 도래하는 대출이 아주 적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요지인 것 같고요. 아까 소비자들이 이제 금리에 민감해서 소비를 줄이는 거, 늘리지 않는 거에 대한 게 첫 번째 거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아직까지 괜찮지만 그다음에 약한 고리에 대출 만기되는 것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나가 봐야지. 내년 지나가면 내후년부터는 쭉쭉 빠집니다. 4조 후반대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의미 있게 내려가는 거고 27년 되면 뭐 달라지는 거니까 일단 피크는 내년도 어느 시점까지의 기업 쪽에서의 대출 이슈까지가 지나가야지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면 또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자연스럽게 CPI 내려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이 먼저 발생하면은 그러면 이제 아까 금리 인하가 오더라도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금리 인하가 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는 것이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용도 실업률 세계 걱정하던데요. 네. 근데 사실 그전엔 고용도 단단했잖아요. 일자리가 막 엄청 늘어나고 그러다가 뭐 삐걱삐걱 일자리가 생각보다 줄어들고 그죠. 실업률이 절대적인 레벨은 낮지만 실업률도 한 3.5에서 3.89까지 네, 올라가면서 실업률 좀 더 올라가고 이러면 이게 어렵다.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네, 예. 맞습니다. 그 실업률이 우리 올해 초반에도 3.3% 이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최근에 3.9%니까 평균적으로는 3.85, 3.9에서 3.4 정도니까 한 0.5 안 되게 0.33, 0. 하여튼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우리 매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 유명한 뭐 경제학자가 연준 의사가 있었어요. 오래 계셨던 분이 무슨 샴이라는 분이 그 샴의 법칙이라고. 샴의 법칙이라고.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만약에 그 실업률이 높아졌어요. 그럼 그 가장 높아진 최근 실업률하고 지난 1년간의 가장 낮은 실업률하고 차이가 0.5%포인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리세션이 곧 왔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은 리세션 올 확률이 거의 40% 되는 거예요. 아직은 차이가 0.33이니까 네. 거꾸로 얘기하면 실업률이 한 4.2%? 확실하게 4.3? 4.2% 이상 넘어가면은 아마도 그 차이를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그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그 차이가 샴의 법칙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4.23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냐? 또는 그 전조를 모르는. 실업률이 앞에가 3자가 4자로 바뀌면 4.2 정도. 그 지장이 좀 그렇죠. 경계하겠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조를 미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조는 실업률은 구직하는 사람이 구인하려는 사람들의 구인 광고가 줄어들면은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미리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인 광고가 확 내려오면 됩니다. 구직 대비했을 때. 지금 구인 나누기 구직했을 때 비율이 1.5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는 당연히 1까지 가겠죠. 그래서 구인이 줄든지 아니면 새롭게 신규로 사람을 해고하는 게 분명히 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 데이터들이 나중에 조합이 돼서 실업률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실업률에서는 경기 참여자가 늘어나면 실업률이 당장 올라갑니다. 이민자들 좀 받아들이고 뭐 지금 뭐 미국의 그 보도에 있는 중에서 막 이민자들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저절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 있는데 그런 걸 다 어쩌스트 하더라도 중요한 건 새로운 신규 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죠. 신규 해고하고 그다음에 이 구인하는 광고 자체가 줄고 신규 해고가 늘고 컴비네이션이 되는 데이터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아마 곧 4.12%가 가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볼 것이고 그러면 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경기 침체와 연관돼서 더 확실히 볼 것 같은데 그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주가 반응보다는 일단 한 번 정도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금리 인상이 멈췄다. 그걸 맞게 갖고 거기에 어느 정도 좀 약간의 안도랠리 이런 걸 겪고 가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물가도 떨어진다. 예를 들면 그렇죠. 소비 예전 같지 않다. 실업률 올라간다 이러면 좋아할 것 같지만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한번 덜컹거릴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 연말 연초에는 요 랠리를 좀 즐기다가 내년 1분기나 2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충격은 생각하면서 대비를 해야겠는 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즐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랠리가 그냥 무너지지 않고 그냥 버티려고 하는 그런 정도인데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데이터 포인트가 지금 12월, 11월 넘어갈 때 급격히 그 경기 침체를 확인시켜준 데이터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다행스러운 건 이럴 때 헷갈리게 하는 건 매크로 변수가 나빠지면은 그런 거 보기 전에도 일단 파는데 매크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제쳐놓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휴전 상태로 좀 있다 보고 그다음에 다른 뭐 중국, 대만의 이슈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당장 얼마 전에 미국, 중국 만났기 때문에 미중 관계도 조금 누그러졌고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이 너무나 역력하기 때문에 제가 연말 연초까지 봤을 때 연말까지는 그 매크로가 특별히 더 부담이 될 가능성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CPI, PCE 고용 지표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조짐이 발견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태로 현상 유지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빅테크들은 어때요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은 또 버티는 게 빅테크들인데 지금 실적 나오는 것들은 빅테크들은 선방하고 있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타 방송에서도 한두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패턴적으로 그림이 좋은 거는 그림이 좋다는 건 뭐 실적이 좋은 거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로 대별되는 엔비디아도 포함해서 AI 향이죠. AI 향에 나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이런 빅테크 주식 그걸로 대변되는 나스닥 지수는 흔히 얘기했을 때 컵 앤 컵인 헤드. 컵
커다란 핸들이죠. 네. 그 모양새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겁니다. 왜? 주가가 나스닥 고점에서 내려오다가 다시 고점으로 향해서 가는데 좀 저항이 있어서 다시 눌림목이 있습니다만은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지면은 내년이 될지 내년 상반기에 될지 모르지만 그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는 AI가 드라이버 동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AI의 그 이벤트는 살아 있는 거죠. 내년 그렇죠. 들어간다고 해서 AI, HBM 없던 걸로 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아니죠. 네. 계속해서 그쪽에서 이제 불을 떼주겠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반도체에 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반도체나 뭐 나스닥 쪽은 갈 것이고 진짜 금리가 내려가는 게 임박하거나 확신이 되면은 바이오도 갈 수도 있어요. 바이오도 이제 움직이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미국에는 원래 테마가 갇혀 있는 뭐 이제 비난이건 뭐 몇 가지 면역하는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도 주가가 만약에 별로 많이 안 갔거나 최근 조정받았다면 결국은 금리 인하 카드가 나타났을 경우 그거만큼 만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IT가 빨리 가느냐 못 가느냐는 것은 장에 대한 흐름도 있지만 IT 말고 다른 거 즉 아직 어너더 얼터너티브 또 다른 대체제가 있느냐 하면은 IT가 사실은 잘 못 갈 수 있어요. 얼터너티브 중에 하나가 미국은 뭐죠? 바이오. 한국은 2차 전지. 그래서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은 면도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 변화 요소를 봐야 되는 거고 네. 미국은 금리 인하 신작 포인트에 대해서 바이오를 봐야 되는 거고 미국의 바이오가 움직이면 한국도 바이오가 나중에 움직일 겁니다. 바이오가 반도체나 2차 전지보다는 더 관심이 덜하긴 하지만은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오늘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 조금 그래도 온건해진 우호적으로 된 매크로 투자 포인트하고요. 지금 중요한 변수들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